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2일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전망값보다 낮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등 관세로 인한 물가 우려는 없다고 주장해온 측은 환호했었습니다. 심지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에 연준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에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가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꿔놨습니다. 한 달 전보다 0.9%나 상승하자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냐는 우려가 되살아난 것인데요. 오는 22일에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월가에서도 미 증시의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후폭풍으로 물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맞물린 한 주인데요. 잠시 후 주간 증시의 전망에서 증시를 둘러싼 여러 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일단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는 거래일이 하루 더 적었어요. 8.15 강복절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때마침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악재성 이슈들이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하락폭이 좀 컸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177.28, 3,180선도 결국 내줬네요. 네. 코스닥은 2.11% 하락을 하면서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98.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팔자에 나섰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만 5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좀 떠받치긴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 반영된 악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네. 이제 반도체 관세 이슈가 덮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 반도체 관세를 또 언급을 했는데 네. 곧 발표할 거다.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율이 200에서 300%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언급했던 반도체 관세율보다 숫자가 더 올라갔어요. 네. 이게 일단 기술주 투심에 크게 위축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 하나 더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인텔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에는 이게 악재로 보는 시각이 좀 짙고요. 결국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면제 조건으로 미국에 더 투자해라, 혹은 인텔과 계약해라, 이런 식의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는 거죠. 네. 이 영향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가 3%대 아주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주 후반에 막판에 좀 예상치 못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건 금리 방향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투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이 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동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연설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중립적인 혹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거는 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봐서 투심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 지수는 좀 강하게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르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예측이 현재로서 어려운 변수
라고 볼 수 있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도 결국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매듭을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국내 불안 요소로는 역시 주식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아직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기준인 50억 원 선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최종 입장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 국민의 97%가 이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주로 외식이나 생필품 구매에 지출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전국 20에서 69세 금융소비자 510명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고요. 일단 응답자의 83%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비 쿠폰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76.7%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집중된 건 역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결제 수단이 카드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비 쿠폰을 카드를 통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소비처를 보니까 전 연령대에서 외식과 생필품의 항목에서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어서 건강 의료, 또 문화나 여가 취미 활동, 교육비나 학원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걸 이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외식 항목 비중이 둘 다 30% 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밖에 문화, 여가, 취미 활동 그리고 미용 항목에서 20대와 30대는 소비 지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40대와 50대는 생필품 지출 비중이 36%, 33%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이어서 교육비, 학원비 비중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40, 50대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중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60대는 생필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과 의료 지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이제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그 선별 기준이 마련이 된 건가요?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요.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다음 달에 소득 상위 10%를 대상으로 이제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방침인데 이 10%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10%를 제외한 국민이 90%죠? 네, 나머지 90%를 대상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하고요. 이제 그 10%를 걸러내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현재 나온 그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 네. 네.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네. 평균값이 아니고 중위값인데 이게 복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적용하게 되면 월소득으로 봤었을 때 1인 가구는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네.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 외에도 별도의 주택과 금융소득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 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충족되더라도 이제 지금 그렇죠. 재산세 과세 표준 있으면 네 제외되는 겁니다. 네, 네. 요 12억 원 이상의 주택 기준이라는 게 보면 전국적으로 상위 2에서 3% 정도에 해당되는데 네. 지역별로 보면 이제 서울의 고가 아파트나 뭐 수도권이라든지 일부 광역시 신도시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금융소득은 현재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제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이게 평당 2천만 원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전국에. 네, 전국입니다. 네. 전국 기준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공급 면적 기준입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을 보니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이게 616만 3천 원. 전년 동월 대비 8% 넘게 올랐습니다. 네. 요걸 이제 평당으로 환산하면, 즉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033만 8천 원. 그래서 허그가 산출하는 전국 평균 분양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이나 강원 같은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전체 평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 1,374만 5천 원, 이것도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543만 8천 원, 네.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제곱미터당 879만 4천 원, 이게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역시 작년 동기 대비로는 4.81% 상승한 거고요. 네. 이 밖에 5개 광역시, 세종시 모두 2, 3%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임대차 시장에서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기준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해와 비교를 해보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를 따져보면 2022년, 2023년 또 지난해도 다 80만 건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올해 100만 건을 넘기면서 역시 월세 전환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계약 비중은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엔 이게 40%대 초반대였는데 네. 2022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올해는 이제 60%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 627 대출 규제 이후 월세화가 조금 더 네. 가속화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세를 보면 조금 더 가팔라지는 양상인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그러면 전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이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이런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전세값이 기조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세대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세값이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네. 수도권에는 주택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여기에 서울 주거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월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최근에 또 몇 년간 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입자들도 전세를 좀 꺼리는 경향. 그래서 월세 거래가 더 선호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 집주인 입장에서도 최근 몇 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네. 거죠. 이러면서 시세만큼 전세 가격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이런 수익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이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 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질지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를 보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월가 내에서는 거품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많이들 좀 헛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을 때 좀 자문 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엄청
사실 여름 휴가 시즌인데 네. 그런 걸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아. 그 이번 연휴 중에도 사실 올라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 지방에서 오신 분이 가장 계셔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네. 뭐 첫 번째 이제 당연히 다들 더 갈까요?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좋으니까. 네. 이건 이제 두 번째는 다들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쉬다가 네. 또 다시 오르는 게 아닐까요? 네.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 뭐 글로벌 경제가 방금 우리 성경 앵커 이야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의 어떤 뭐 일종의 그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지 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결국 주가인데 네. 다우지수나 S&P가 물론 이제 지난 주말은 조정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네. 네.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도전하는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산 시장도 결국 따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큰 대표적인 질문 두 개가 나올 때 어떻게 답을 해주셨는지가 이제 오늘 저희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예, 일단 네. 뭐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보수적이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굉장한 낙관론자였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저는 이제 중립 네. 내지는 뭐 비관론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제가 우리 네. 상영코님 뵈었을 때 제가 주식 되게 낙관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야 이렇게 싼데 뭐 파냐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싸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가 이번 2분기 실적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의 서프라이즈 그 아주 놀라운 실적만 아니었으면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 시즌이 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도 조금 뭔가가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주가 레벨 자체도 되게 높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정책 기대감도 저는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처음에 같은 기대감보단 지금 내려놓는 투자자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00선 넘어선 다음부터 네. 차익 실현 매물을 이겨내려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정책에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네. 안 되니까 이제 해외 쪽을 보는데 네. 신호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지만 엇갈리잖아요. 네. 뭐 네. 주가만 보면 굉장히 지금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막상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또 살살 드는 네.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약간 차익 실현 욕구를 느끼고 저도 거기에 동참한 쪽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엇갈렸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미국 증시를 가를 주요 지표가 지난주 발표됐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서로 전혀 상반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예,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일단 소비자 물가. 예, 그 0.1% 상승했으니까 네.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0.3% 상승.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9월 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중순에 열리는데 이제 거기서 금리 0.25%가 아니라 0.5% 인하될 거야라는 기대가 이제 나오면서 네. 지난주 중반을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생산자 물가 우리 연휴 중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 0.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부담하는 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네. 지금까지는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거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냐. 그래서 지난달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2.4%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7월 달 물가가 딱 나왔는데 이게 3.3이 나온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올랐냐고 봤더니 네.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전월 대비 무려 1.1%를 올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결국 네. 이제 그 교육제에 해당되는 네. 전 세계 사람들끼리 이제 물건을 교역하거나 사람들의 서비스를 이동시키는 그런 쪽의 물가가 전월 대비 2%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 5월달에도 사실 1.5%나 올랐었는데 6월달 조금 진정되다가 다시 7월에 급등한 거 보면 관세 영향이 그러니까 5월에 우리 상호 관세 발표했다가 유예했던 그때 네. 충격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 8월에 역시 또 초 앞두고서 7월에 계속 인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걸 왜 사람들이 주목하냐 하면 이제 기업
저도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안 그러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경기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원가 부담이 좀 올라가는 게 있다면 수수료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상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돈을 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나 수입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나 또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계속 오른다면 이거 우리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소비자 물가를 전가를 못 시키면 야 이거 뭐 그러면 나 이번에 CEO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드에서 미국은 아주 이사회에서 쉽게 경영자를 자르는 게 이제 그 보드 멤버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은 보드 멤버의 대부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나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근데 거기는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좀 주가 안 좋고 성과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하면서 또 딴 데서 날리던 CEO를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프로야구단이 성적 안 나오면 감독님이 파리 목숨 되는 것처럼 CEO도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고 또 잘하면 몇십 네. 년씩 이멜트 같은 사람들 보면 20년씩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제그 웰치는 30년 하고. 네. 근데 그만큼 길게 할 수도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선진 시장이고 거기서 세계 탑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좀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요 지표만 보면 다음 달 8월 달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 7월 생산자가 오르면 8월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네.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7월 지표죠. 소비자 물가는 괜찮았지만 8월은 오를 거고 이미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생산자 물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위기 어떤 방향성은 약간 좀 관세 영향이 확실히 받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400대 그 회사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한국경제협회나 경총 또는 무역협회 정도 되는 곳이 이제 미국의 ISM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서 이제 서비스업의 구매 담당자들, 먼저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재부장님, 이제 제일 힘센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제 서류에서 네. 이번에 책상 몇 개 주문해, 뭐 이번에 필기구는 얼마 주문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난달보다 이번 달 가격이 인상됐나요, 인하됐나요를 물었더니 네. 100분 중에 70명이 인상됐습니다라고. 근데 이게 이제 물가의 또 선행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님들이 막 가격 인상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더니 서비스가 이제 그 소비자와 바로 직면하는 직접 제조업체랑 잘 안 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서비스 업체들의 체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멀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서 요 지표들 두 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순식간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꺾여가지고 맨날 거기는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옵션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에 금리를 인상한다에 난 몇 표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돈을 거는 게 옵션이지 않습니까? 네. 되게 큰 돈이죠. 거기서는 이제 99%까지 금리 인하를 다들 예상을 네, 하다가 이게 다시 또 갑자기. 한 70%까지 지금 확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 19명의 연준 멤버들 개개인의 성향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매크로 지표들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인플레가 심상찮은 것 같다. 인플레가 심상찮을 때는 네. 연준 입장에서 몸조심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다 그러지만 네. 그래도 뭐 한 달 나빠진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막 호들갑 들기에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너무 안정적이었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려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힌트를 이번 주말 잭슨홀에서 네. 컨퍼런스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이제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연준이 5년마다 한 번씩 자기들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5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2020년이 첫 번째로 그때 바뀌었는 게 혹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게 옛날에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해 한 해의 물가만 보고서 경제 정책을 판단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막 오일 쇼크도 오고 또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오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한 3년 평균 정도의 물가를 보면서 네. 물가를 측정하고 판단하자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든 그런 제도였는데 이제 그게 그때는 이제 버블을 일으킨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제로금리 만들고 네. 특히 회사채까지 사주고 하면서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역사상 최고치를 치게 만드는 너무 강한 버블을 만들어냈던 그게 좀 반성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게 나오지 않냐. 네.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주가는 어떤 걸 지금 더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정말 그 이번 주말에도 이벤트를 하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지금 알라스카만 쳐다봤거든요. 네, 네. 일주일 만에 또 회담을 그렇게 네. 추진했다가 또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특별한 뭐 성과가 없었죠. 예, 네. 그러면서 뭐 다음에는- 나토 형태 보장 이런 걸로 또 유럽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다들 평가는 푸틴이 오히려 이득을 받지 미국은 저 뭐 별로 이득 본 것도 없고 왜 불렀냐 이렇게 됐잖아요. 이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람들이 전부 관심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그 후임자를 인선하는 데에다가 자꾸 무게를 두면서 연준 멤버들을 줄 세우려는 태도들을 보이며 네. 그쪽 관련돼서 또 소송도 걸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네. 아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일단 좀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어쨌거나 연준에 대한 지금은 압박이.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미국 예, 주가가.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내 말 듣길 잘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그 옛날 4월에 했던 트윗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요? 지금이 옛날이요? 옛날 4월? 4월. 최근 올해 4월. 예, 아, 그때 네. 상호관세 부과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됐을 때 내 네. 말을 듣고 그가 샀다. 뭐 이런 예,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트윗했던 것들도 리트윗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리트윗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말을 들으면 다시, 주식을 예, 벌 수 예. 있다. 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신 걸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오르는 게 자기 득이고 이 기세를 살려서 이제 내년에 네. 중간 선거까지 이어가자. 그래서 네. 압승을 계속하자. 네. 그리고 나에게 지지를 보여달라라는 네.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정부는 대놓고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아무래도 파월 의장님을 좀 이렇게 위축시켜서 0.25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BOE나 이제 이런 데서 지금 또 그 나온 전망을 보면은요. 주식 시장의 거품 위험이 또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사실 버블이 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버블입니다. 이게 지금이요? 예. 이제 저도 그 BOA 보고서를 봤는데 네. BOA 메릴린치 보고서인데요. 네. 이제 그걸 저도 보면서 뭐 이걸 새삼스럽게 이야기해야 싶을 정도로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PBR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1배잖아요. 네. 미국은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1.05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너무 너무 싸죠. 싸죠. 네. 미국이 5.32입니다. 네. 우리 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 수익성이 좋으면 PBR이 높게 가고 미래를 낙관하면 PBR이 높은 건 당연한데 네. 역사적 평균이 3.7, 3.5거든요. 아, 그랬나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상단이 예, 그 2000년 최상단 IT 영역에 많이 버블 있는 때보다 거군요. 높아요. 그때 얼마였어요? 예, 그때도 4배 넘었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뒤늦게 발견하셨네 이런 생각을 한 게 5.3까지 간 지가 좀 됐거든요. 최근에 네.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PER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 배율이 네. 이제 22.5배.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IT 버블 붕괴 때가 닷컴 버블 25배였거든요. 때보다 훨씬 예, 그 2배 이제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이 기세면 뭐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은 역사상 가장 비싼 레벨에 도달해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물가가 올랐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의 비컷 주장 이런 게 아직은 사실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 완화라든가 금융 규제 완화로 거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국내로 들어왔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이라는 게 이게 나와주지 않으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더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 가는 게 맞다 쪽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 지금. 그러니까 모멘텀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나는 수출. 네. 이 수출은 좀 요새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5%로 관세 막았다 그러지만 분명히 악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이제 8월 지나서 9월달 데이터부터는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나갔던 수출 물량의 충격이 9월에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 그리고 이제 정책 면에서도 별로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조금 모멘텀이 약한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파월 의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고 또 파월 의장님의 뜻을 그 거역하는 FOMC 의사록의 세상에 그 두 명이 나는 당신과 뜻이 달라요라고 그 명명백백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선 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자기 의견을 의사록에 밝히거든요. 네. 지난번 반대표가 2표 나왔는데 그분들이 의사록에 공개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밝히는 게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월 의장님의 리더십이 점점 약해지는 분위기니 이번에 9월에 꼭 인하를 안 하더라도 결국은 인하는 눈앞에 와 있다. 네. 예, 이런 그렇다면? 분위기가 있으니 네. 미 증시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당장만 놓고 보면 솔직히 저는 한국 증시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네. 미국이 오른 상승률로 보면 올해는 미국이 덜 올랐으니까. 그렇긴 하나 역사상 가장 최상단 영역에 지금 PBR도 와 있고 하니까 거품이 네,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해지는 좀 걸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을 금이요. 그렇게, 예. 근데 금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죠 가격이? 예, 뭐 네. 3,000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예,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니케이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고, 맞아요. 네. 미국도 역사상 최고치, 그리고 우리나라도 3,200, 3,100 포인트 역사상 최고치에 지금 한 100 포인트로 붙어 있는 상태라면. 꼭 그렇게 금만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랠리로 이끌고 있는 건 결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통칭되는 테크 기업인데 네, 그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지난 한 10년 사이 3번 있는데 그 3번 모두 금값이 폭등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폭락할 때 금값이 폭등했다. 폭등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22년에 우리 그때부터 금값이 오른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정말 빅테크 기업들 30%씩 빠졌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금이라는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보험 그런 수단으로서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심지어 뭐 온스당 $4,000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그런 가능해 보이세요? 가능한 영역인데 이제 그게 나오려면 네. 이제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 또 자릿수가 바뀌는 게 항상 그럴 때 바뀌더라고요. 네, 그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못 넘어가던 1,000불 넘고 2,000불까지 갔다가 2,000불에서 이제 밀려서 고생하다가 또 지난 코로나 때 네. 2,000불 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3,000불 넘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는 시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식시장 가다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쪽이 더 유망해 보이고 이걸 잘 읽는 게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잘 지켜보다가 리밸런싱을 잘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은데 리밸런싱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투자자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전략이 투자 4분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4분의 1은 미국 주식, 네. 4분의 1은 한국 주식, 4분의 1은 미국 달러 예금, 그리고 4분의 1이 금이거든요. 늘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 네. 실행이 어렵죠. 근데 오늘이라도 하면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최악의 시기가 왔을 때도 마이너스 한 15%, 10% 정도에서 막아주면서 연한산 복리 수익률이 한 7, 8% 나니까 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이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시장이 추세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네. 이 전략대로 하면 참 편한데 지금은 이제 한국 주식이 아마 25%를 올해 초에 목표로 해서 샀으면 한국 주식이 30% 올랐으니까 지금 보나마나 한 30% 이상 돼 있겠죠. 비중이. 그러면 그거 한 5% 잘라서 줄여서 미국 갈라 그랬더니 미국은 비슷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미국 달러 예금이나 아니면 금에 좀 이렇게 2.5%씩 나눠서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4분법을 딱 맞춰놓고 금융시장에 붕괴가 오면 나는 붕괴란 표현은 좀 무섭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면 조정이 오면 네. 달러 예금이랑 금을 팔아서 그것 봐라 나는 이걸 저가 매수하겠어 이러면 되는 거고 네. 계속 가면 네. 뭐 즐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분들은 시원하게 바닥에 사서 고점에 탁 파는 그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만 아이고. 제가 32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블 이야기를 아까 그래서 BOA 이야기할 때부터 네. 약간 웃었던 게 이 양반아 작년부터 그 레벨이야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만큼 비싼 채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 금융시장에 오래된 저희 같은 고참들은 불안한데 네. 이걸 팔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이 막상 또 꺼질 것 같지는 않은 그리고 더 나가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주식 사라고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초의 이 영이 서는 분위기에서 또 꺾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은 행간을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1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앞에 코너에서도 주식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난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일단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지난주도 다우가 많이 올랐고 1.74%, S&P 500이 이제 0.94%, 나스닥이 0.81%. 나스닥과 S&P 500은 이제 주간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네.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주요 기업 중에서는 빅테크 중에서는 저 아마존이 이제 그 신선식품 배송한다 뭐 그런 좀 뉴스가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이제 기업이 다우존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난주에만 21%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뭐 뉴스 보셨겠지만 워런 버핏이 2조 원어치. 그러니까요. 근데 워런 버핏 평균 단가 계산해 보면 지금 손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그런가요? 빠졌거든요. 예, 주가가 2분기에 산 거예요. 그거 이제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알려준 건데 네, 계산해 보면 버핏도 좀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슈 중에 컸던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는 좀 괜찮았는데 생산자 물가가 네. 좀 갑자기 튀어서 이게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 어쨌든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계속 뭔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힘은 조금 떨어져가는 그런 좀 미국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많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이 좀 놀랐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지금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22년 이후 최고치인데 근데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가장 컸던 게 서비스 가격. 네.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은 뭐냐면 그 도매. 그러니까 도소매 유통 서비스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도매 업체에서 소매 판매로 넘어갈 때 소매가 네. 이제 우리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간에 그 유통 이제 마진이라 그러죠. 이 유통 네. 서비스 가격이 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 업체가 소매에 넘겨버린 거예요. 가격을 올려서. 네. 그럼 이제 소매 업체는 결정을 고민이 해야 돼요. 이제 되겠어요. 고민이 되죠. 이거 소비자한테 넘겨야 되나? 근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갔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아직 안 올린 거죠. 이 소매 쪽에서는 안 올렸는데 근데 언제까지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생산자 물가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JP모간도 뭐라고 했냐면 유통 물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유통 물가의 상당한 급등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 이 데이터가 유지되면 결국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네. 미국의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도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이제 가격 전가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미국 증시 안 빠집니다. 견조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물가 튀면 이제 빠질 텐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네.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도 87%나 돼요. 그 이유는 여전히 미국 금리가 높거든요. 지금 물가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다고 해도 뭐 금리 한 번 정도 낮추는 거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번, 3번 낮출지는 그거는 좀 조금 더 이제 물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주들이 폭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늘 태양광주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그 태양광주들이 엄청 빠졌던 게 그 트럼프 이제 감세안이 통과되고 나서 네. 이게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태양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 세액 공제를 좀 해줍니다. 네.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착공을 해서 2년 안에, 그러니까 27년 안까지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를. 네. 시간이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럼 이제 못 받아요. 2년 안에 이제 이거를 착공을 이제 그 건설을 못하면. 근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6년 7월까지 착공을 해야 돼요. 최소. 네. 이 착공을 해야 되고 26년 7월. 네, 26년 어, 7월까지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이라는 거 이제 먼저 삽 뜨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비중이 전체 공사비 한 5% 정도, 그러니까 전체 그 프로젝트 자금의 5%까지는 투자가 돼야 돼요. 아. 그 조건이 되면 네. 4년까지는 유예 기간을 줘요. 아, 그러니까 4년 안에 만들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했는데 이거를 4년까지 늘려주니까 그러면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가 좀 여유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못했던 기업들도 어쨌든 내년 7월까지는 일단 해놔야 돼요. 보조금 받으려면 네. 해놔야 되니까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면서 주가 좀 올랐다. 그래서 태양광주들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좀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또 데이터 센터 연합체들이 뭐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로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AI 인프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이렇게 배척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해줘라. 그런 로비설도 이거는 뭐 데이터 센터 연합이면은 이제 뭐 아마존이나 네. 오라클 막 이런 아. 기업들이 지금 돼 있는데 뭐 로비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ETF인 인베스코가 인베스코가 10%나. 네, 그게 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부진했거든요. 이제 코스피가 3,177.28까지 떨어져서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마이너스 1.5%나 급락을 했고 48.38포인트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798.05 이제 800이 깨졌고요. 2.11% 급락해서 17.2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일단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그 기준을. 대주주 요건을 지금 네. 아직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이상 팔아버렸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은데 전망을 낮춰버렸어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뭐 안 좋아지는 건가?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가 급락하니까 이제 오늘 바로 영향받았고 네.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본인 말로는 200에서 300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죠. 근데 물론 미국에 공장 짓거나 투자한다고 약속하면 면제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약간 걱정들 그런 것들도 컸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변압기나 건설기 갖고 계신 분들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 철강 제품 들어가잖아요. 아. 철강 들어가는 만큼 철강 50%죠 관세가. 네, 네. 그 비율대로 철강 들어가는 비중만큼 관세를 때린다는 그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이게 철강을 많이 쓰니까 이 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변압기나 굴삭기 업체들 이거 이제 관세 좀 피해 오려. 근데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증시가 한 가지 악재는 아니고요.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 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그 관세가 그 관세 범위를 407개인가 뭐 더 네 맞습니다. 예. 늘린 거,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세가 50%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더해지면 좀 부담이 돼서 그 부분도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터리하고 철강주 주가는 앞으로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의 감산 이슈로 지금 이제 주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우리한테는 좀 호재일까요? 근데 어떨까요? 구조적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게 일단 이게 감산이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낮고요.
물가 마이너스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이제 싸게 파는 거죠. 너무 막 찍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도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기업들한테는 좀 좋거든요. 가격을 올려서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중국은 디플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감산을 할 거고. 근데 이런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국가가 한국이죠. 한국이 직접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철강, 석유화학, 뭐 리튬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좀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이제 좀 구조적으로 지금 감산을 10년 만에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긍정적이고 중국 경제에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천 NCC 부도를 돌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부도는 막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솔루션하고 DL케미칼이 지분을 50%씩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불협화음이 있어서 좀 이걸 지급하니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 앞으로도 자금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마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구조조정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산업 통폐합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에서 많이 밀렸어요. 우리나라는 비싼 원유를 쓰는데 미국이나 중국의 경쟁 기업들은 싼 걸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면서 네. 컸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너무 공급을 많이 하니까 증설을 한 거예요. 석유화학을. 네.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죠,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지속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좀 구조 개혁만 해주면 조금 이제 공급이 완화되니까 그리고 정부가 조금 이제 도와준다면 또 이런 이제 그 공급 과잉 이슈도 조금씩은 해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네. 뭐 정부의 어떤 개입이나 중국 정부의 증설이 이렇게 중단되고 감산 여하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NCC라는 게 나프타 분해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원유에서 나프타가 나오고 나프탈 네. 분해에서 에틸렌 가지고 이제 보통 플라스틱 같은 거. 합성 수지, 네. 뭐 합성 근데 이게 섬유 이런 거 만드니까요. 네,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로 그걸 원료를 써요. 아. 천연가스가 지난 10년간 훨씬 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쟁이 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서 네. 그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다행스러운 예, 석유화기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트라에서 그 스페인 전력 위기가 남긴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면서요. 네, 이거 그러니까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스페인 현지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억하실 거예요.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낮 12시 33분에 갑자기 전력이 끊겨가지고 네. 전력 소비 60% 나가서 그때 지하철도 아예 친구가 중단되고. 그날 네. 스페인으로 여행을 아, 갔는데 그러셨어요? 난리가 났었다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예. 스페인의 구조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요. 전체 전력의 그렇군요. 대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네. 재생에너지는요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제 전력망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좀 제대로 좀 설비가 좀 안 갖춰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 네. 근처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 스페인 대표적 재생에너지 업체랑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네. 3배 정도 전력 인프라 더 투자해야 그러니까 된다. 송배전 예, 인프라가 인프라. 중요한 예, 거군요. 그래서 뭐 변압기도 필요하고 HVDC라고 고압으로 직류 송전하는 거거든요. 초고압 직류 송전. 예, 이러면 네. 장거리 송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한 게 네,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전력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교훈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AI 하려면 결국 이 전력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시사해주는 이번에 스페인의 좀 정전 사태 아니었나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많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끝으로.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그 8월 20일 날 FOMC 의사로 네. 이제 그 금리 동결 반대한 두 분 의견이 어떨지 한번 좀 나올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금요일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네.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어떻게 결정을 했을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8월 22일 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슨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